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키코 사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금융사고죠. 왜 일어났나요? 위험한 금융상품을 은행으로 하여금 취급할 수 있게 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비슷하죠. 한국에서는 금융사고가 키코 사태만 일어난 게 아니죠. 대형 금융사고를 얘기하죠. 키코도 제법 큰 대형 사고였죠. 첫 번째가 IMF 사태. 그것도 이제 그래요. 금융정책과 외교정책을 잘못 쓰므로써 발발한 사건이고, 키코 사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한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하면서 터진 사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금융가 중요한 게 뭔가요? 특히 은행 업무.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은행으로 하여금. 은행과 거래하지 않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경제 활동하는 인구 중에서.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 위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 또 정부도 위험한 상품을 취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은행으로 하여금. 또 은행 업무가 중요한 건 뭔가요? 대출 업무를 하죠. 예금 대출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고리 대금 못하게 하고, 특별히 할 건 없다는 거예요. 은행 업무랑 관련해서. 기본적인 거를 안 함으로써 계속 대형 사고가 터지고 있는 거죠.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기본은 한 1조가 넘어가죠. 한국 정도의 규모면. 은행으로 하여금 조금 더 수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키코를 가지고 수익을 내봤자 얼마나 벌었겠냐는 거예요. 위험한 금융상품들 가지고서 얻은 이익을 다 합쳐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손실을 끼치니까 어떤가요? 10조 원에 이르는 손실이 나버렸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노무현 도시 자살 사건이 있었죠.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09년 5월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도신 자살 사건이 있었다. 노무현은 2008년 2월 퇴임 후 경상남도 김해 봉화마을에서 거주했다. 도신 자살 사건을 가지고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그래요. 검찰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되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서 도신 자살을 했다. 혹은 이명박이 정치적 탄압을 해서 노무현이 도신 자살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요. 그 이명박과 그래요. 검찰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 퇴임 후 노무현은 이제 김해 봉화마을로 내려가죠. 봉화마을에 거주하며 노무현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다. 조용히 있지 않았죠.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찾아오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되는 힘을 강조하며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전해진다. 역설했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뭐. 그렇게 나와 있죠. 주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되는 힘으로 가만두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비판한 건 사실이죠. 확인이 되죠. 자신의 견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온라인 토론자 민주주의 2.0을 개설하고 노공이산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남겼는데 주로 다룬 내용은 한국 민주주의 나아갈 길과 이명박 정부 비판이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정치적 활동을 아주 세게 한 거죠.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직 대통령은 국정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겠죠. 노무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디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터넷상으로.
그래요. 노무현이 게시판 발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가리키죠. 국민의 목소리 듣기보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식의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뭐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만들려는 뭐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요. 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를 뭐 임명한 것을 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대북 정책 기조를 바꾼다. 아이고 군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야. 그래요. 정부 인사와는 북한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바뀌겠죠. 어느 정도는. 경제정책 완전히 다르죠. 뭐 부자들을 위한 감사, 법인세 인하를 가지고 뭐 그러는 것 같죠. 항상 법인세를 인하하면 부자 감세라고 하잖아요. 뭐 기업 소유자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 소유자가 또 평균적으로는 근로자보다 못 살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또 기업은 또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기업이 잘 되면 좋은 거지 뭐. 잘 되는 기업에서 보면 소득도 높고 어떤가요? 근무 환경도 좋죠. 기업을 적대시하면 알고 있는 거죠. 공권력 행사. 촛불 그때 무슨 사건 있었나요? 광우병 사태가 있었잖아요. 가짜 뉴스로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MBC가. 그럼 뭐 어떻게 수습을 해야지. 그걸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뭐. 전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또 기록물 유출 사건이 있었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뭐 정치에 관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노무현은 사사건건 관여를 한 거죠.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사건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데 이런 자신의 정치 세력을 키우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굳이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었어요. 이외에도 연구와 저술 활동을 했다고 전해진다. 주로 연구한 내용은 진보주의라고 불리는 포퓰리즘이고 회고록을 저술하고자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공산주의나 포퓰리즘을 흔히 진보주의라고 부른다. 한국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안 했으면서 뭐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할 때 맨날 반대했으면서 뭐 진보시켰다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민주 정치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최초로 도입한 거 아니에요.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했죠. 이들은 이후 3차 인류혁명 사상을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다. 3차 인류혁명 사상 내용을 보려면 앞에 가면 되죠. 현시대 시장 지배 시대라고 했죠. 시장 지배 시대를 지탱하게 하는 사상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노무현 역시 스스로를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진보주의자로 규정하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말했잖아요.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을 중시하죠. 3차 인류혁명 세력은 현 시대에서. 근데 이것을 제약시하는 거죠. 그래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힘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진화시킨다. 국가가 분배와 정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사회는 무너진다. 정부라고 보면 되죠. 그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장과 사유재산, 민간기업을 제약시하는 견해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의 기본적인 견해이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부자 감세라는 운동이라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고 했죠. 또한 밀짚 모자를 쓰고 자전거를 타면 논에 오리를 풀어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 쌀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농촌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더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정치는 뭔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아는 민주정치는 아니죠.
통상 민주정치라면 선거를 중시하고 상권 분립을 중시하고 또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절차를 중시하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민주정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민주정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무현이 주장하는 민주정치는 흔히 알려진 민주정치와는 크게 다르다.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정치는 신분이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도시에 모이면서 발생한다. 그래요. 흔히 알려진 민주주의죠. 민주정치를 영어로 표시하면 민주정치를 영어로 표시하면 데모크래틱 폴리틱스다. 여기서 정치를 의미하는 폴리틱스의 어원이 되는 폴리스는 도시를 의미한다. 민주정치도 도시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폴리 이게 어원이 도시라는 거예요. 현대 민주정치는 어디서 시작되나요?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도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농촌은 보통 가문, 관습, 토착 권력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없는 장소로 통상 인식된다. 정통 민주정치를 실현하자면 도시에서 시민들을 상대하며 활동해야 정상이다. 노무현의 민주정치는 정통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변태 민주정치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시대 민주정치는 어디서 발생했나요? 농촌은 귀족들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귀족들의 지배에서 벗어난 폴리스, 도시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 농업을 중시하는 한국의 고대의 관습적 생각과 공산주의가 결합하면 농업 공산주의가 탄생한다. 농업 공산주의는 역사 일적으로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수천 년 전에나 있었던 농업 공산주의는 생산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사라졌다. 이를 살펴봤죠. 공산주의를 포기하더라도 경제적 평등을 떨치지 못하면 농업 포퓰리즘이 된다. 노무현은 농업 공산주의자나 농업 포퓰리즘주의자였다고 보면 된다. 그러하기에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도시에서 활동하지 않고 농촌에 내려가서 활동한 것이다.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대체로 농업 공산주의와 유사한 농업 포퓰리즘을 그래요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3 농업 공산주의 볼 수가 있는 거죠. 43 페이지 57에서 58 한국의 이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한포하는 거예요. 농촌을 그린다는 거예요. 현대 문명에서 생산된 생산물들을 다 쓰레기 덤에 버려버리죠. 문명을 거부하는 거죠. 농사나 짓자. 다 함께 뭐 하고 있나요? 생산하고 있죠. 다 함께 소비하고 있죠. 공동 생산, 공동 소비하고 있잖아요. 백두산으로 보이죠. 그래요.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농업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있더라.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현실에 대부분 보통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민주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업 공산주의 내지 농업 포퓰리즘이죠. 그래요. 그래서 변태 민주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도시에서 활동하지 않고 농촌에 내려가서 활동한 것이다. 그런 경우가 많죠. 퇴임 후 노무현은 정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충돌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우병 사태가 발발했을 때이다.
계속 충돌도 하더라. 정치 활동을 하면서. 아까 사례도 봤죠. 사실상 FTA 협상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비준만 남아 있었다. 광우병 사태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밀란을 일으키자 이명박은 소고기 협상을 비롯한 FTA 협상은 노무현이 한 일이라고 발표했다. 그건 사실이죠, 뭐. 음. 쇠고기 협상은 이미 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쪽과 합의에 약속한 사안이다. 이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명박 때 막 이명박을 반대하면서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광우병 사태를 일으켰죠. 그럼 이명박은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거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합의했다. 광우병도 문제이지만 FTA 협상은 농축산물 수입을 기본적으로 허용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도 이미 그렇게 협의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농축산업은 이미 오래전에 경쟁력을 상실했으니 농축산업자는 정부의 보호 없이는 소득을 얻기 어려웠다. 자연히 농축산업자들은 FTA를 반대한다.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하여간 FTA 협상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는 다 노무현 책임이라고 하니 노무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노무현 책임이라 했잖아요. 노무현 협상하는데 왜 우리 정부 상대로 반정부 시위하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나 노무현이가 저지른 일을 이명박 정부가 설거지했다고 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참으로 양심 없는 얘기입니다. 참여정부가 다 해놓은 것 같다고 하는 것은 뭐 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도장을 안 찍었고 거긴 찍었습니다. 아, 우리는 도장 안 찍었는데 왜 내가 했다고 하냐. 이제 이렇게 또 된 거죠. 참여 정부의 방침은 미국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공포한 후에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한다는 것이었다. 내 생각은 이랬다. 근데 도장을 안 찍은 이유를 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뒤에 나는 찍을 생각이었다. 그래서 난 안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광우병 사태는 MBC의 광주 사태로 인해 발발한 사건으로 미국산 소에는 이상이 없다. 저번에 살펴봤죠. 미국산 소를 먹고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수억 마리 중에서 20년 동안 7마리 발견됐으면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미친 사람이 있는데 수억 마리 소 중에서 왜 미친 소가 없겠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산 소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노무현도 잘 알았을 것이다. 또한 농축산업자의 강력한 반발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노무현 임기 말기 정치적 책임을 지기 싫어서 최종 결정을 이명박 정부에게 넘긴 것이다. 협상 다 해놓고 그냥 책임을 넘긴 거죠. 광우병 동물사료를 핑계로 도장 찍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실상 당시에는 한국에서도 소들한테 영양 보충을 위해 동물사료를 먹였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동물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미국산 소를 수입하지 않기 위해서 도장을 안 찍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당시에는 한국에서도 동물성 사료를 먹였다는 거예요. 동물성 사료란 게 뭐냐면 이제 부산물이죠. 닭이나 돼지의 부산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영양 보충을 위해서. 한국도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제 2008년 이후에 하도 말썽이 일어나서 이제 금지를 시키는 거죠. 다 미국 축산업자나 한국 축산업자는 소의 부산물을 소한테 먹이지 않았는데 미국은 광우병 때문에 먹이지 않았고 한국은 소의 부산물까지 사람들이 다 먹어서 먹이지 못했다. 미국도 소 부산물을 안 먹였다는 거예요. 한국도 안 먹였지만 한국은 뭐 소에서 남는 부위가 없는 거죠. 다 먹어버리니까. 미국은 이제 광우병 때문에 안 먹였다는 거예요. 동물의 사료는 먹였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동물성 사료를 핑계댄 거를. 한국도 먹이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러한 와중에 노무현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거론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2008년 7월에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이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이
노무현이 퇴임하면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이 이지원 복사본을 봉화마을로 무단 반출했다고 고발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노무현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록물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단지 편의를 위해 복사본을 가져간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봉화마을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조치를 취했고 조치를 이전에 없던 조치를 취한 거죠. 결국 그 노 전 대통령은 하드디스크를 반납했다. 이 사건은 노무현이 처벌받은 것은 아니니 노무현이 탄압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처벌받은 거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그냥 회수를 한 거죠. 어떤 이는 사본제도도 열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원본을 반출할 수 있는 없는 상태에서 반출할 수 있는 것은 복사본뿐이다. 원래 원본은 뭐 반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복사본을 반출하는 거라는 거예요. 국가국 기밀을 복사본으로 반출하는 것은 허용되면, 아니 복사본으로 반출하면 다 죄가 아니죠. 불법을 저지른 게 맞다는 거예요. 반출한 게 맞다는 거예요. 복사본 반출을 합법이라고 하면 국가 기밀을 복사본으로 반출하는 일은 모두 합법이 되니 노무현은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불법 행위지.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뭐 회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무현은 한두 가지 복사본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업무 시스템의 이지원 전체를 하드디스크에 복제해 나갔다. 당연히 회수해야 되죠. 자신의 국가의 모든 기밀을 그냥 아예 통째로 그냥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서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죄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했나요? 그냥 회수하는 걸로 끝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박연차 게이트였다. 이 사건이 컸죠. 2008년 말 국세청은 태광실업에 약 279억 원 규모의 세금 포탈을 혐의를 적발했고 이후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그래요. 태광실업은 해외 배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약 242억 원을 포탈했고 주식 매매 차익 관련 양도소득세 약 37억 원을 포탈했다. 태광실업의 탈세 사태는 한국이 아닌 해외 법인들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사건이다. 근데 적발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발됐을까요? 이와 같은 일은 매우 은밀한 일로 내부 제보자 없이는 수사를 개시하기 어렵고 수사하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렇죠. 근데 빠르게 성과가 나왔죠. 해외에서 기업이 벌인 일인데 해외에서 조사할 수도 없고 내부 자금 관리 직원이나 관련 금융기관 직원이 제보를 통해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세청의 능력이 탁월하여 불법 행위를 적발했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좀 이상하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알고 수사에 착수했을까? 좀 내부 제보자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검찰은 태광실업이 불법 자금을 추적했고 태광실업 회장 박영찬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에게 거액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럼 불법 자금을 어디에 썼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주요 혐의는 두 가지였다. 2007년 6월경 박연차 회장의 비서가 현금이 든 가방을 청와대 인근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상문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 돈은 노무현이 부인 권양숙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은 집에서 빌린 돈이다. 나는 퇴임 후에 알았다라고 주장했는데 내가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대통령 모르게 청와대 관저로 거액의 달러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 노무현이 뇌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그렇게 주장했죠. 박영찬은 뭐라고 했는지 봐야 되겠죠. 박영찬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보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100만 달러 중 약 30만 달러는 아들 노건호, 딸 노정연이 미국 체류비와 학비로 사용되었고 약 60만 달러는 노무현이 정치활동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총무비서관이 왜 돈을 받으러 가요? 대통령이 안 시키는데 권력 실세인데 권양숙이 돈을 빌리려면 권양숙
권양수 비서를 보내면 되지. 그 노무현이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황으로는. 당시 총무비서관 정상무는 노무현이 초등학교 동창이며 총무비서관의 직책은 청와대 실세 중 하나로 권양숙 심부름이나 하는 위치가 아니다. 심부름을 했더라도 노무현에게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다. 당연하죠. 뭐 권력 실세에다가 노무현이 동창인데 아내가 돈을 빌렸다 자기 모르게, 그럼 뭐 알려주죠. 왜 알려주지 않아요? 또한 권양숙에게는 영부인의 일정과 생활을 지원하는 비서관과 직원이 있었다. 따라서 노무현이 자기 몰래 권양숙이 돈을 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럼 몰래 할 것 같으면 권양숙, 권양숙이 자기 비서를 시키지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를 왜 시켜요? 다 보고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박연차는 조카 사위 연초로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 한 65억 되죠. 박영차는 돌려받을 생각 없이 준 돈이다. 노무현이 퇴임 후 활동 자금이나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고 그냥 준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노무현은 박영차가 조카 사위에게 투자한 돈이라고 말했다. 이 돈이 어떻게 됐냐를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500만 달러 중 상당액이 노건호가 대주주로 있던 또 다른 회사인 LECM 파트너스 등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박연차는 검찰에서 연초로 혼자 왔다면 절대 500만 달러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지수했다는 거예요. 노건호가 함께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준 것이다 라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 없이 대통령 아들이 찾아봤다고 해서 65억 원 정도의 거금을 선뜻 내주었다는 말은 현실성이 없다. 좀 이상하죠. 좀 박연차가 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대통령 아들이 왔다 해서 65억 원이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요? 그냥 주기는 어렵죠. 대통령 지시 없이. 하여간 하지만 대통령이 지시했던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았고, 그러한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 일단은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처리한 도리밖에는 없다. 하여간 노건호 단독 범행이거나 노무현과 노건호의 공동 범행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노건호가 이제 연초로를 데리고 가서 벌인 범행이거나, 노무현의 지시에 의해서 노건호가 받은 돈일 가능성이 크죠. 둘 중에 하나겠죠. 공동 범행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래요. 박연차가 이제 노무현을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그렇게 되는 거죠. 2008년부터 검찰은 노무현 노건평이 인사청탁과 금품수수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포착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노건평이 실세이면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반인들도 알 정도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노건평이 뇌물 받고 있더라, 실세더라, 그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소문은 나 있었다는 거예요. 실상 박연차 사건이 전모가 밝혀지기 전까지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은 아니다. 뭐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었겠지만 뭐 일반인들까지 알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시절 노건평이 연루된 사건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노건평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2004년 3월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이 사장직 위임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에게 3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4년 3월 11일 노무현은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이 이제 없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고, 같은 날 오후 남상국은 한강에 있는 성수대교에서 투신 자살했다. 충격을 받고 자살했겠죠. 하여튼 노무현 정부 때는 자살하는 일이 제법 있었어요. 그때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정몽헌인가? 정몽헌이죠. 정몽헌도 자살했잖아요. 대우건설 사장도 남상국도 자살했고. 근데 대우건설은 아마 대주주가 산원이라서 정부가 아마 정부 입김이 컸죠. 그렇게 알고 있죠.
노원평은 박연차로부터 약 3억 원 정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인사청탁 및 편의 제공 대가로 해석되었고 실제로 노건평은 박연차 사건과 관련해 아스수재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브로커들과 함께 23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송환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특사가산 대가로 5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다. 돈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으면 알 수 있죠. 한편 노무현이 박연차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노또롱에 버렸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박연차는 4천만 원 상당하는 수입품 명품 시계를 노무현에게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렇죠. 그런 진술이 있었어요. 검찰은 압수수색을 했지만 명품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그와 같은 소문을 누군가가 퍼뜨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소문이 2009년 5월 13일 SBS 뉴스에서 제일 처음 보도되었다. 아마도 SBS가 소문을 듣고 한 말이거나 직접 지어낸 말이다. SBS가 소문을 듣고 한 말이거나 직접 지어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노뚜렁 버린 게 거짓말 아니냐. 근데 이제 시계를 받았다는 건 노무현이 진술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다 진술해서 밝혀지지만 않았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검찰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거짓말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지어서 한 말이죠. 실상 사건 전모를 검찰은 알고 있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이인규는 노무현은 박연차로부터 시계를 받았고 망치로 부순 뒤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폭로했다. 이제 24년에 폭로했다는 거예요. 노무현이 진술했다는 거예요. 박연차로부터 시계를 받았는데 그냥 그거 망치로 부순 뒤 버렸다고.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언론은 논두렁이 버렸다고 말할 것 같으면 진실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지어낸 말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뇌물 사건, 아내에게 죄를 전가하는 모습 등의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마저 노무현을 버렸다. 노무현을 비유하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나 집단은 단 하나도 없었다. 이 비리 수사할 때 분위기는 어땠냐?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노무현에 속한 세력들도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참여했는데 국민의 실망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 경향신문 도덕성을 앞세워 집권했으나 스스로 그 근거를 무너뜨렸다. 아내가 빌린 것이라는 해명은 구차하다. 네가 받았으면서 왜 그러냐. 진중권 노무현은 도덕적으로 파산했다. 속고 대죄해야 한다. 경실련 전직 대통령이 뇌물 사건의 중심에 섰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망신이다. 법적 책임 물어야 된다. 한겨레 노무현을 몰라. 그는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했다. 제일 심한 게 이대근이죠. 노무현의 정치는 이미 장례식이 끝났다. 노무현은 죽었고 없어졌다. 단지 물리적인 절차만 남았을 뿐이다. 우리는 장례식을 치렀다. 근데 아직 살아있구나 이 말이죠. 빨리 물리적인 절차를 거행해라. 죽으란 말인 거죠. 더 이상 추하게 굴지 말고 역사에서 퇴장하라. 물리적인 절차가 남았는데 역사에서 사라지라 이 말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사라지라 이 말이죠. 물리적으로 사라지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경향신문의 이대근은 비유적으로 말하긴 하였으나 노무현의 자살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장례식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치렀다 이 말이죠. 물리적인 절차와 역사에서의 퇴장을 강요하고 있다. 역사에서 물리적으로 퇴장하는 길은 자살 빼고 뭐가 있는가? 어떻게 역사에서 물리적으로 사라져요? 언급한 발언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 너 때문이니 그냥 죽어서 사라져라 아이다. 그 말이죠 뭐. 다 네가 이렇게 이러니까 네가 그냥 죽어라 이 말인 거죠. 역사에서 물리적으로 퇴장하라면서요. 그래요. 반대편 세력이 비난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자신이 속한 세력의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노무현은 물리적으로 흙이 되어 자연의 한 조각이 되자라고 결심하고 봉화산 중턱에 있는 부엉이 바위가 있는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절벽의 높이는 45m였다. 투신 자살했죠. 주권 안티 수사는 중단되었다. 그랬죠. 노무현의 투신 자살 뒤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반응은 이전과는 정반대였다. 무고한 노무현을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자살에 이르겠다는 여론을 퍼뜨렸고 이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직결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수백 곳에 분향소가 설치되었고 수백만 명이 조문에 참여했다. 전부 비난하고 네가 다 책임져라. 그냥 막 네가 그냥 사라져라 이랬는데 죽고 난 뒤에 죽고 나면 보통 동정 여론이 있잖아요. 동정 여론을 이용해서 이제 결집했죠. 경향신문 이대근 장례식만 남았다. 물리적으로 사라져라 이랬던 사람이 검찰이 노무현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 퇴장하라. 정치적 타살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한겨레 영혼을 파괴했다. 나쁜 놈이다 이랬는데 노무현이 위안의 꿈을 잊자. 예. 참여연대 성의 없이 수사해라. 이명박 정부 사과해라. 비도적 수사가 비극을 낳았다. 석고대죄가 진중권. 예. 뭐 슬퍼한 사람들이 위에 입을 닫겠다. 그냥 가만히 있었죠. 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좀 이거 말을 바꾼 사람보다는 좀 나은 거죠. 민주당 노무현과 선을 그어야 한다 이랬는데 우리가 노무현이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를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검찰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원래 좋지 않았죠. 검찰에 대해서. 주요 인사들 중에는 범죄를 저질러 검찰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통상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며 반성하지 않고 탄압받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 대부분은 검찰을 사라져야 할 집단으로 규정했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검찰청 내부에도 노무현을 싫어하는 인사들이 있었겠지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표적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의 시작은 국세청의 고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시작점을 봐라. 국세청의 고발에서 시작되었다. 노무현 싫어하는 인사도 있을 수 있죠. 각주를 보면 알죠. 2003년 11월에 TV 토론이 검사와의 대화에 직접 참여하여 이성 검사와 다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다. 수사가 검찰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명박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상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 대부분은 그리 믿고 있다. 하지만 이 수사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아니었다. 정확하게 비리를 적발하며 이루어진 수사이니 정치 탄압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다. 막 이것저것 뒤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기 어려운 그 해외에서 일어난 그렇죠. 불법을 적발하면서 계속 진행됐던 거라는 거예요. 대형 비리가 적발되었는데 이명박이 대통령 권한으로 수사를 중단시켜야 하나? 그러면 그거 역시 불법이 된다. 아, 탄압했다는데 그러면 불법 자금이 발견됐는데 불법이 발견됐는데 그거를 수사하지 말아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수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해서 뭐 문지털이식 수사는 없었잖아요. 물론 노무현은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명박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자 하는 정치활동을 했다. 이명박은 그러한 행위를 저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긴 했다. 그런 와중에 적발된 노무현 비리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이었던 그 이명박에게 이렇게 이용될 수 있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수사를 중단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불의한 일이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 이명박이 중단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노무현의 이 비리 사건을 뭐 중단 안 했다 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악당이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